제1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정책본부장 정승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 전략과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고자 설립된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 첫 번째 행사입니다. 진행 순서는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 비전을 선언하고 국내 PM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과 해외 PM 시장 및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교통부 최현호 사무관님과 서울대학교 박창호 교수님께서 각각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패널 토론과 방청석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의 대표이신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 김종호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오늘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님과 유영수 기술혁신과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동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신 대한토목학회 이승호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주제 발표를 위해 수고해 주실 서울대 박창호 교수님과 국토교통부 최현호 사무관님을 비롯 오늘 토론 자장을 맡으신 충북대 박형근 교수님, 그리고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양적 성장에 의존하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IT, CT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단순 시공을 넘어 건설산업 전 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는 시대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도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건설 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고부가치 전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업계 스스로도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간 건설 엔지니어링의 지원과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등 과거의 규제와 관리주의 제도에서 진흥과 발전으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은 국내적으로 급변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에 대비하고 산학, 연관, 각 주체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 나아가야 될 미래 발전 등을 논의하고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변화의 바람을 확신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 엔지니어링 주의 정책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 가능한 개선 방향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제시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은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건설 산업의 공생 발전과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단순 일회성 포럼이 아닌 지속적인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을 통해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에 기여하는 토론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창립 행사를 위하여 기간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내기빈 여러분과 발표자, 패널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주역이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님이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이상주입니다. 먼저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 준비에 애써주신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김정호 회장님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포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 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건설 산업의 실질적인 근간이 되었던 것은 저희 건설 엔지니어링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전문가와 기술자 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설 업계, 건설 환경을 비롯한 건설 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언택트가 이제 뉴 노멀이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건설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변화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건설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물량 관련입니다. 물량 관련되어서 최근에 도로, 철도, 공공시설 포함해서 많은 물량이 줄고 있다라고 늘 얘기하지만 이러한 언택트 뉴 노멀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이게 물류나 다른 분야의 어떤 물량이 증가되는 그러한 면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 건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설 엔지니어링의 그러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IoT나 AI나 데이터나 등등에서 상당히 이제 정보통신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물론 저희 건설 업계,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건설 산업의 건설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ESG라고 하죠. 그래서 환경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가치 혹은 어떤 지배 구조를 최근의 흐름에 맞춘 그러한 변화에 따른 대응하는 그러한 문제 있어서
건설 업계뿐만이 아니라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포함해서 모든 업계가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변화에 맞춰서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도 적극적인 융복합이나 아니면 또 소비자의 혹은 어떤 관계자들의 어떤 눈높이와 수요에 부응하는 어떤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되어서는 사실 작년 9월에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럼의 주제가 PM 제도의 도입도 있고 또 관련되어서 BIM 도입,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대가 지급 현실화 등 어떤 다양한 어떤 지원 정책에 시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지만 산업 환경을 바꾸는 그런 역할은 정부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와 정부 간의 어떤 이해와 소통, 서로 이제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노력, 긍정적인 조언, 협력 이런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이 발족하게 된 것이 너무 시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화합하고 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핵심 포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의 발족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설 산업 엔지니어 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그 본 포럼을 후원해주신 대한토목학회 이승호 회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협회 명칭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산학연에 계신 전체 토목학회 회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때마침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김종호 회장님과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과 내 기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건설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뛰게 한 심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재 건설 산업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은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 산업이 재도약을 이루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추어 각계각층의 협업을 하여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서로 노력을 해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인 국내 PM 제도 도입 및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생산적이고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포럼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포럼 창립 비전 선언이 있겠습니다. 비전 선언문은 정책 포럼 사무국 최혁 실장께서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선언문.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은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 전략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국내 산업의 시사점과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디지털 혁신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한다. 하나,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권익 향상과 참여 주체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비전 선언문은 포럼 대표이신 김종호 회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자리에 같이. 정책 포럼은 우리 산업 발전에 선제적인 역할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 이전에 먼저 기념 촬영을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 정책관님하고 오늘 전화장을 맡으신 박형경 교수님, 그다음에 박창호 교수님, 최은호 사무관님, 그다음에 유병수 과장님도 좀 전부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모두 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PM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최은호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기술혁신과 최은호 사무관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건설 엔지니어링 제1회 정책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건설 시장을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미래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PM은 항상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이면서 저희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항상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책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족하지만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국내 PM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저희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 엔지니어링 현황이랑 PM 개념을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PM 개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엔지니어링 현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의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어도 건설업 전체로 보면 아직 비중은 좀 작은 상태입니다. 그 건설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이제 설계가 대부분이고 건설 사업 관리는 27% 수준으로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 사업 관리
90%가 설계나 시공 단계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PM이라는 부분은 지금 매우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PM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ENR 조사 결과 저희 글로벌 PM 기업 순위에 한 30위 안에 국내 1위 업체가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국을 제외한 이제 순위에서는 10위권 안에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PM과 이제 해외 PM 어떤 이런 차이를 먼저 보자면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이제 70년대부터 민간 PM을 육성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은 감리를 공공이 수행하고 민간을 PM에 이양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PM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도 이제 민간 사업은 PM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제 발주가 적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성장은 좀 미흡한 상황이고요. 또 산업 구조를 보자면 국내는 공공발주청이 직접 그 PM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주로 감리를 민간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 시장이 커져왔다. 이렇게 해외와 국내 시장이 좀 산업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감리제도,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연역입니다. 도입 60년도에 먼저 감리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94년도에 책임감리가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도에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이제 뒤늦게 도입이 되었고 두 제도가 공존하다가 14년에 건설사업관리와 감리가 통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7년이 지난 지금에 지금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도 사실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용어 혼란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음에 용어 정리를 먼저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어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사실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또 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러면 다음에 이제 PM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M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란 결국 발주자를 좀 대신해서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타당성 조사나 기획, 구매, 시운전, 유지 관리까지 전부 이제 관리하는 것이 PM이고 이 PM들을 각각 모은 것을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다루지 않을 주제이긴 하지만 또 PM 내부에 보시면 이제 시공 관리, 설계 관리에서 PM을 이제 CM을 이제 PM보다 약간 작은 단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M은 무엇인지 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실 CM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건설 사업의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자를 대신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자가 위탁을 받아 관리한다. PM하고의 정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PM과 CM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국내에 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영문 법령으로 이제 CM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이제 모두가 이제 건설사업관리를 이제 CM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보시면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PM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조달 등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PM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또 여기서 용어 혼란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제가 이제 부등호를 표시를 했는데요. 건설사업관리는 CM인데 업무는 PM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PM과 건설사업관리의 관계는 같거나 크다 이런 정도로 좀 중복되게 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좀 감리까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감리란 건설공사가 이제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 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업무다라고 저희 건진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년도에 건설사업관리 제도와 통합이 되면서 정의만 남아있고 관련된 모든 용어는 건설사업관리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리는 이제 영문 법령에서도 이제 슈퍼비전으로 감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해외에서도 이제 감독과 검측, 인스펙션을 좀 이제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리가 국내는 이제 60년도부터 계속 이제 성장해 왔는데 이제 계속 역할이 지속 확대되면서 이제 CM 건설사업관리가와 되게 유사한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11년도에 그 14년도 그 건설사업관리 제도와 통합되기 이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책임감리와 이 건설사업관리의 어떤 유사성을 좀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매우 지금 유사성이 높게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책임감리 업무인데요. 이제 책임감리가 아까 감독과 검측의 그런 검측으로 정의되는 업무 외에도 다양한 더 넓은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제가 부등호로 표시한 것과 같이 또 CM하고 책임감리의 업무 영역이 되게 좀 모호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혁신과로 들어오면서 PM 업무를 좀 담당하면서 이제 처음 들었던 말이 제가 건설사업관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건설사업관리는 책임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PM은 무엇이냐 했을 때 PM과 CM의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드렸을 때도 대답을 못 해주시는 분도 많았고요. 저는 이런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이런 PM을 국내에 좀 정착하는데 가장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국내 PM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가 좀 이제 준비했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M의 업무 영역과 목적을 좀 명확히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PM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감리와 관리가 지금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역할 분리를 통해서 지금 통합되어 있는 건설사업 관리를 PM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감리는 감독 업무를 하는 것으로 명확히 분리를 해서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그런 품질을 모두 확보하자는 의견입니다. 먼저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PM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PM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투입이 되어야 이 효과가 큰 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반대로 감리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좀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감리는 이제 발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제3자의 관점에서 공공의 좀 어떤 안전과 이 건설의 품질을 위해서 시공 단계에서 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안이 저희 생산체계 개편 안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발주 영역에서 이 감독과 관리는 사실 다 발주자의 그런 권한과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감독을 하는 역할은 이제 감리로 명확히 분리를 해주고 또 관리 효율성, 뭐 공기 단축이라든지 공사비 절감을 담당하는 관리는 이제 PM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자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 시에 좀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성의 좀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 기법을 주로 담당하는 PM과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감리 등 역할별 전문 인력들이 좀 생성이 될 수 있고 PM의 경우에 이제 건설 외에 금융이나 법률, IT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 운영도 감리는 공공의 안전과 매우 직결되고 최근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서 그런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감리는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한 책임이 부여되고 일정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PM은 발주자의 권한을 자유롭게 가지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이 분리가 되면 또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PM 감리 특성에 맞는 뭐 사업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대가 기준 등을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PM과 감리를 구분함에 따라서 좀 유연한 발주 체계가 또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감리를 발주청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감리를 단독으로 발주하거나 PM을 단독으로 발주하고 본인이 해외처럼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PM과 감리를 통합 발주하거나 분리 발주하는 등 좀 유연한 발주 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를 보완해서 업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앞선 그 PM과 감리를 분리하는 것과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대가 기준 또한 이제 PM의 역할이 늘어나고 PM의 역할이 이제 분명해지는 만큼 그것에 맞는 이제 대가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구 영역을 통해서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서 대가를 좀 마련을 해 나갈 준비에 있습니다. 또한 검토 절차를 마련해서 발주청이 그 보유 인력이나 사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건설 사업 관리 도입 여부를 좀 결정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PM을 도입하기에는 국내 제도가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좀 검토 절차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나 선정 기준 같은 것도 PM 감리 분리에 따라서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PM의 경우에 지금 타 분야의 뭐 금융, 법률, 전기, 정보통신, IT 뭐 이런 것들의 전문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좀 방안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는 건설사업관리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수행이 가능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건설 기술인이나 이런 저희 시도지사에 등록한 그런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이제 되기 때문에 건설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런 분야들을 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의 어떤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좀 PM 발주를 확대해서 이제 PM을 활성화하자는 이제 정책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나 타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먼저 이제 PM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일단은 올해 지금 추진 중인 시범 사업은 LH와 철도공단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PM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그 성과나 결과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서 PM 설명회 등을 진행해서 이제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에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좀 PM을 발주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 국내 이제 PM 발주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PM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국내 PM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PM 업무와 이제 상당히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달청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매년 60여 건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전 과정 PM 동안 10건 이상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건만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제 발주청에서도 이제 PM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 과정이나 뭐 일부 PM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그 건설 사업 관리 PM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국토부 방안이었고요. 저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현호 상무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해외 PM 시장 및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박창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최현호 사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CM이 뭐냐, PM이 뭐냐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건설 산업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PM이 건설 산업을 넘어서서 여러 산업들에 지금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신경 쓰다 보니까 건설 산업을 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PM은 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밀리터리 엔지니어링 쪽에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건설 산업에 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건설 산업에 활용하는데 급급했지 그 PM이 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걸 고민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제가 이제 해외 PM 시장 및 국내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배경 및 필요성, 그다음에 현안 문제점 도출했고 진출 전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과 신사업화. 뭐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연구 개발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구 개발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역량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건설 엔지니어링 PMC 대응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몇십 년 전에 다른 타 부처에서부터 이야기가 진행됐고 많이 투자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이 투자됐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PMC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PM이 해외로 나갈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 건설 시공이라든지 설계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역할로서 우리가 메이크 머니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PMC가 뭔지에 대한 정의조차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C가 바로 컨설턴시입니다. 컨설턴시는 참 사실 컨설턴트는 잘 알고 컨설팅은 잘 알아도 컨설턴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MC로서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우리 산업, 건설 산업이 더 고부가치로 갈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더 고부가치, 우리가 어쨌든 이 건설 산업이 우리가 해외 경쟁력이 결국은 한계에 봉착한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공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부가치로 갈 수 있느냐라는 역할에서 이제 PMC가 대두가 됐고 다른 해외 프로젝트들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메이저 건설 엔지니어사들이 사실 해외 나가서 많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해외에 익숙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PMC를 하는 PMC들은 사실은 이렇게 막 홍보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죠. 사실 PMC는 우리가 옛날로 치자면 집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사는 주인을 대신하는 집사 역할인데 집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와 신용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집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와 신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와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들이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내야지 내가 신뢰가 있다, 내가 신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고부 가치를 내는 PMC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업무 플로우에 대한, 그러니까 일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 그러니까 주인이 스폰서입니다. 스폰서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고부 가치를, 그러니까 주인이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가치를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주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PMC 시장 진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현안 문제점 도출의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가 기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서 결국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CM과 PM에 대한 부분들, 제가 처음에 CM 쪽에서 CM 안에 PM 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CM이 왜 CM 안에 PM, CM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CM 안에 PM인가를 봤더니 CM의 1장 1절이 바로 PM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아까 우리 최은호 사무관님 말씀하셨지만 뭐 CM하고 PM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컨스트럭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냥 우리 줄여서 CM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CM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PM을 또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CM 안에는 PM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한 페이스만 보는 게, 컨스트럭션 페이스만 보는 게 아니고, 보시면 전 주기적 단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못하면 한 페이스만 갖고 그 안에서 고부 가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과 끝은 통한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고부 가치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PMC도 있었지만 피드 미션도 있었습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 역량을 못 갖추는 건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오퍼레이션을 메인터넌스하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야지 피드를 할 수 있는데, 또 O&M도 이번에 4차 산업 관련돼서 고부 가치를 내라고 해서 연구를 했더니 O&M의 고부 가치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드 역량이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O&M에서는. 왜? 피드 역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과 끝이 통해서 저희는 그 안에 끼어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선배 세대에서는 블루오션이었지만 지금은 레드오션에서 허구적거리고 한계에 봉착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PMC 역량을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사실 저는 이 선배님들이 있는 이 시대가 저물기 전에 저희가 이 PMC 역량, PMC들이 신입사원들을 갖고 PMC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산전, 수전, 해전, 공중전 다 겪은 선배님들이 모여서 이런 PMC들을 키워주고 후배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고 은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정년 퇴임? 저희 글로벌하게 정년 퇴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정년 퇴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전체 전주기라는 게 뭐냐? 저희가 처음 기획할 때부터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부터 나중에 O&M하고 나중에 이걸 철거할 때까지 모든 전주기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큰 틀에서 우리가 엔지니어로서만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엔지니어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금융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 연결돼 있으니까. 금융 역량, 그 다음에 우리가 커머셜한 역량, 계약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 변호사 이상으로 법률적인 지식들을 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금융과 그 다음에 커머셜한 상업적인 역할, 법률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PMC를 하려면 그 위에 우리가 일단은 고객 스폰서를 만족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그다음 주어진 예산 내에, 그 다음에 주어진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게끔 전주기적인 역량을 PMC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닙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PMC 고민을 하면서 국내에서 어떤 케이스를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한 테마 프로젝트가 이제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가 우리 엔지니어링 고부 같이 이야기할 때 항상 이슈가 돼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국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당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면서 과연 저희가 전주기적인 측면에서의 아까 기술과 법규와 커머셜 파트, 상업적인 파트와 금융적인 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 유지 단계에 다 우리가 pH 분석을 하니까 중요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떤 모델로 갈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저희 나름대로 카 모델, 자동차 모델에서 네 바퀴가 서로 온라인되지 않으면 차가 앞으로 못 나가듯이, 이 기술과 금융과 상업과 법규의 네 바퀴가 온라인 되면서 앞에 핸들, 앞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 우리 코스트와 그다음에 타임과 그다음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PMC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PMC P4I2라는 우리가 PMC 카 모델을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천대교에 대한 케이스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됐었지만 어쨌든 해외 글로벌 PM 전문가 그룹에서는 제일 세계 PM 협회에서 제일 큰 대상을 받는 케이스로서 인천대교가 연구 결과로서 어떻게 PMC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PMC 역량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의 프로젝트로서 또 연구가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베를린 공대하고 같이 이제 PMC라는 게 싱글 프로젝트가 아니고 멀티 프로젝트입니다. 멀티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핵심 역량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우리가 석세스 팩터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연구를 해왔고, 옥스퍼드, 영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런 PMC를 잘하는 데가 기존의 이제 제국주의들입니다. 일당 백을 했던 제국주의들이 그냥 관리 역량이 높기 때문에 옥스퍼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위 과정을 운영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구하는 거를 저희가 국내에도 있지만 어쨌든 해외 우리 한국의 케이스들을 발굴해서 계속 알려나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새만금청하고 행복청 두 개의 케이스도 마찬가지 같은 PM을 하고 있지만, 사업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종합 사업 관리라고 하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종합 사업 관리는 뭐냐, 사업 관리는 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새만금청의 종합 사업 관리의 유형과 행복청의 종합 사업 관리의 유형은 다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세계 학회에다가 발표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 표준도 중요합니다.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뭐 ISO 9000 처음에 품질경영 시스템 들어왔을 때 세계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역의 장벽이다, 넘어야 될 아주 이렇게 거대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깔고 앉아서 밟고 지나가면서 일을 하는 기본적인, 왜냐하면 그레이드가 이렇게 높은 그레이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를 하고 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전략으로서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은 우리가 이게 벌써 오래전에 PMC의 PD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전체 엔지니어링 가치 사슬에서 전반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도를 이야기한 게 벌써 2010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PMC와 PD 역량을 키우려고 학계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포항공과대학도 그랬고 지금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사실
정부 예산 받고 그 예산이 끊어지면 지속성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서 저희가 물론 다양한 우리 건설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PM 영향이 없으면 학도병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반드시 디시전 퀄리티를 갖고 있는 장교들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무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거기서 승리를 못해도 다 전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 경제에도 이거 한번 학도병 얘기했다가 건설 쪽에서는 저를 잘 찾지 않더라고요. 자, PM 저희가 이제 한국 세계 PM 협회의 한국 지부를 또 만들려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그 IPMA 코리아가 설립되면서 관계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그때 IPMA 50주년 컨퍼런스에 같이 모시고 그때 그 인천대교가 또 이제 세계 최우수 PM상을 받을 때 같이 모시고 왔던 분들이 처음에는 PM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PM은 국내에 걸을 수 없는 대세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타부처에서 또 뭐 인력 양성의 석박사 인력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했지만 지속성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물론 정부 지원만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에서는 저희 공과대학하고 여기 전문대학원 공학전문대학원이 지금 저희가 PM 쪽에 2010년부터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인력 양성도 집중하면서 저희가 연구했던 성과도 같이 보급하고 있고요. 매년 1년에 2번씩 콩그레스에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콩그레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세요. 우리 또 제가 보니까 건설 산업에서 계신 분이 제일 안 오세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오시라고만 또 무료입니다. 근데도 우리 진짜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안 오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프로젝트가 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M 하면 그냥 외국의 PM, BOK 뭐 표준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표준을 넘어서야지 우리가 거기서 밸류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 내용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디스턴스랑 벨로시티 프로젝트가 우리 뭐 시작과 끝 시점이 있잖아요. 거리가 있죠. 그다음에 벨로시티 속도 뭐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적 관념, 시공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상당히 중요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뿐만 아니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한 타이밍과 티핑 포인트 오늘 이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이 저는 우리 건설 산업의 티핑 포인트가 돼서 앞으로 지금 한계에 봉착했던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세계 인천대교에 대한 부분들도 케이스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지속성이 있어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사업화입니다. 어떻게 신사업화를 시킬 것인가. 인천대교 모델을 갖고 저희가 글로벌 시장 마켓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모델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중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PM을 세계 시장에 끌고 나가서 우리가 고부가치 역량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다른 분야 다른 산업 보십시오. 다 함로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는 다 K를 붙이는데 우리 KPM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는데 저희는 한번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을 이렇게 일으켜 온 것처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역량들을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우리 이 협회 회원사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DPR 컨스트럭션에 찾아왔습니다. 서울대가 찾아와서 MOU도 맺고 같이 협력하자고.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데 이게 뭐 학교만 협력해서는 되지 않죠.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에 계신 분들은 계속 모셔갖고 저희가 글로벌 역량 네트워크를 계속하고 우리 한국의 또 이런 우리 활동들을 뭐 왜 다 영어로 하냐 하는데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활동들을 PM 역량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융합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융합 기술 시대에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를 유엔에 계신 지금 쿠웨이트에서 근무하고 계신 백성진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또 말씀을 하실 거고, 오늘도 참석해 고하는 우리 HK 대표께서 또 PMC 컨퍼런스를 저희가 또 매 학기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PMC 컨퍼런스에서 타이밍 티핑 포인트를 주제로 또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대 효과는 어쨌든 저희가 우리 건설 산업의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 바로 PM입니다. 우리 건설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포장하고 그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아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신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세계 시장에서 KPM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건설 산업이 빛나는 시절을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만들어 주시고 은퇴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만화에서 제가 아주 공감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거 하자는 겁니다. 컨설턴트. 그러니까 뭐 나쁜 짓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항상 고통받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PM 하면 항상 자격증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증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이 PM 역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자격증에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표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걸 마치 법으로 알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왜 표준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나눠줬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거로 소통하는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그 표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매니징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창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상 정리를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론은 자장을 맡아주실 충북대학교 박형근 교수님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유병수 과장님, 그다음에 법무법인 정진의 정혁진 변호사님, 건설기술연구원의 진경호 센터장님, 그다음에 LH 도시기반체 박균호 차장님, HKA 고한호 대표님, 도화 엔지니어링의 김영구 사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토론은 저장이신 박형근 교수님 주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 좌장을 맡은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의 박형근입니다. 원래 시간을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단 5분 정도 늦게 좀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맡은 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간 관리를 좀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창립 기념으로 개최하는 제1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은 급변하는 건설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 엔지니어링의 경쟁력 확보와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회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최은호 사무관님과 서울대학교 박창호 교수님의 기조 발표를 통해 국내 PM의 동향 및 국내 PM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영역과 목적,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을 통해 업계의 참여와 성장 기반을 위한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PMC 역량 강화를 위한 현황과 진출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패널 분들은 한 분당 3분씩 핵심적인 말씀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전과되면 제가 좀 강제적으로 그 말씀을 좀 제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 순서는 이제 업계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구계, 그다음에 관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업계에서 오신 그 도화 엔지니어링의 김용구 화상님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화의 김용구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일 줄 알았는데 먼저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지금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개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용어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PM은 제가 느낄 때는 총괄 사업 관리, 우리말로 표현하면 총괄 사업 관리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국토부의 도움을 받고 한국공항사와 같이 페루에서 친체로 신공항 G2G PMO 사업을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실히 느낀 바대로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저희 친체로 신공항 PMO의 경우는 페이스 1에서 4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페이스 1이 이제 에디라 그래서 설계 검증,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2단계가 프로큐먼트 감리사와 시공사 선정, 3단계가 선정된 감리사를 통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4단계가 시운전 및 공항 운영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주기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철저하게 페루의 교통통신부인 MTC를 대행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총괄 사업 관리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국토교통부라든지 각 공사에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충분히 여태까지 이 훌륭한 많은 인프라를 다 이제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는 분업화가 잘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무원에서 앞 단계를 발주하고 또 그거를 받은 설계사, 또 그다음에 시공사, 또 거기 감리사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 쪽으로도 넘겨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은 분업화가 잘 돼 있고 법제 제도도 그렇게 이제 맞추어서 발전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다 내세울 만한 이런 인프라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런 법 제도 관행이 여태까지 발전한 모델이 글로벌화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글로벌화의 보편적인 기준들하고는 서양 사람들이 세운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개발도상국들하고의 진행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서 포함해서 또 해외 진출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희가 오늘 같은 포럼도 생기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기술자 양성, 전문가 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체로 PM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히 잘 아는 분야도 있고 생소한 분야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괄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 관리자, 이외 소통 관리자, 공정 관리자, 품질 관리자, 위험 관리자, 문서 관리자, 그다음에 HSE, 그다음에 시공 관리, 계약 구매 관리자, 클레임 관리자, 환경 관리자, 유물 관리자. 김 사장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생소한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키워갈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PM은 본질은 발주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발주처를 대행하기 때문에 시공사와는 구조적으로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해답을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초과해서. 네. 김 사장님께서 PM에 대한 용어 정립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국내의 그 글로벌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글로벌화를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법무법인에 계시는 그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국방부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 법무실장을 한 4년 반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가 도입된 최대 사업은 YRP 사업입니다. YRP 사업이 용산 릴로케이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평택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인카인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카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를 직접 지어준다. 그런데 미군 기지는 미군의 기지이기 때문에 DOD라고 해가지고 미 국방부의 스탠다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과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반면에 공여부지는 평택이니까 아무리 공여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 땅이고, 발주처는 이제 국방부가 되고 뭐 시공사 같은 것들도 다 한국 회사들이니까 한국법이 따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법과 미국법이 동시에 그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 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100몇십억 불, 뭐 10몇 조에 그 달하는 사업비가 들어갔을 거고, 그 건물도 뭐 수백 동, 그다음에 C4I 시설이나 스킵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미군의 고도의 그 전문적인 통신 보안 시설 같은 것들 다 우리가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프로젝트란 말 쓰지 않았고요. CM이나 PM이란 말을 했을 때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프로그램이란 말을 썼고, 한측 회사와 미측 회사 컨소시엄 해가지고 저희는 PMC를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PMC에 지급된 그 컨설팅 피가 한 7천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피만으로도 아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그러한 돈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제이콥스나 그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PMC는 발주자의 에이전트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일반 그 사기업이면 모르겠는데 발주처가 국방부 같은 정부 기관이 되면 결국은 국가계약법이 따라져야 되는데, 이게 대가를 럼썸으로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플러스 어워드 피 방식으로 이 대가가 지급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FAR라고 해가지고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 있습니다. 그 FAR 규정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코스트 플러스 어워드 피 방식에 관련된 규정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PMC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규정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돈을 지급할 때 과연 그 코스트 플러스 어워드 피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그 도하 엔지니어링이 김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PMC는 발주처의 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PMC하고 발주처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국방부하고 뭐 삼성물산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과는 그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발주처 내부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PM이 도입된 사업은 굉장히 크고 엄청난 사업들인데, 발주처 내부에서 문제가 되면 그러면 진짜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미군 기지 사업에 있어서도 PMC와 그 발주처하고 사이에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DRB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DRB가 뭐냐면 Dispute Resolution Board라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경험이 잘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그 대가 지급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PMC가 발주처와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DRB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HKA 코리아의 고한호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HK 코리아의 고한호 대표입니다. 저는 해외 PMC 진출하고 연계해서 짧게 그 핵심적인 부분 하나를 앞서 박창호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짚어주셨지만은 또 제가 지난 27년간 해외 프로젝트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또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하나를 아주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부분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PMC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업자와 시공자 중간에서 어느 한쪽 그 PMC가 사업자에 고용돼 있다고 해서 그쪽에 어떤 일방적인 페이버러블한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파티가 윈윈하려면 PMC의 역할은 결국은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EPC 프로젝트를 보면 수주 금액으로 보면 아마 500조 이상이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 또 많은 수의 해외 프로젝트가 수주가 됐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그 막대하고 지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 중에 하나가 익스텐션 오브 타임과 연관된 손해였습니다. 공정지원이 해외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공정지원이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PMC로서의 역할이 단순한 그 사업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중요한 EPC 컨트랙터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 관리를 하고 특히 문제가 된 이 익스텐션 오브 타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갈 것이냐. 제가 지난 10년간 뭐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이 공정 지원을 체크하고 매달 확인하고 어느 쪽에 어떤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를 매달 밝히고 리스크를 분석하면서 가는 방법이 양쪽에 프로젝트 지원을 시키지 않고 온타임 딜리버리가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임 임팩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SCL 프로토콜 세컨드 에디션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법이고 물론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알아야 된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이런 그 분석 방법도 있고 또 PMC로서 공정지원과 연계된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제대로 제때 그 온타임 딜리버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눈에 띄게 그 관철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한호 대표께서 그 메가 프로젝트인 EPC 때 가장 그 중요한 그 공기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공기 지원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그 역량, 즉 그게 PMC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실제로 이제 PMC를 하다 보면 이제 발주처하고 이제 많이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발주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LH 그 도시 기반체의 박균호 차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H 도시 기반체의 박균호입니다. 저는 어려운 말씀을 안 드리겠고 실무자로서 PMC 시범 사업을 하면서의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옛날부터 신도시 개발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 PM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또 최근에는 지자체와 MOU를 통해서 작게는 생활레소시라든지 크게는 도시재생 PM을 지자체에서 이양받아서 지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국토부와 협업으로 민간 PM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가이드라인 구성도 하고 특례 규정 신설 등 PM 제도를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PM과 CM의 가장 큰 차이는 PM은 프로젝트 전반적인 성공, 즉 기획 의도라든지 재무,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CM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 절감이라든지 공기 단축, 뭐 이익 최대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특례를 만들고 뭐 기준을 만들고 했지만 최종 발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PM을 성공을 하려면
PM 목표를 엔지니어링사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목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책임을 준다든지 해서 ENG 업체의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고,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창의성이나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정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지속적으로 PM 업무를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PM을 민간 이행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은 있습니다. 이 거부감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PM에 대한 법적 정비라든지 최초에 사무관님이나 정책관님 말씀하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주처에서 사실은 PM을 거의 다 했었죠. 공기업에서. 그 공기업에서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과연 민간한테 이 PM 시장을 열어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실제로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거에 같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제기가 향후 우리 PM 시장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신 연구계에 있는 진경호 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 패널 토론에서는 사실 PM 도입과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PM 도입이라는 것은 단순한 업역의 확장이라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산업으로서의 변화를 얘기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PM북에서 PM 지식 체계에서 도식적으로 이거 업무를 분할하고 있는데 그것만 도입하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건설사업 관리와 차별화되는 관점에서 PM의 핵심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반 하에서 산업의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가의 문제는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대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나라는 대가를 항상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품셈처럼 막 하나하나를 업무를 정해주고 투입인원수를 산정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발주장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PM 업무를 그렇게 도식적으로 분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LP 사업에서 몇천억이라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틀을 깼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대가 기준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만들지, 기본적인 업무와 추가 업무 관계를 어떻게 선언해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가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임금, 그러니까 본인의 임금이 설계 내역서에 산출 내역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노임 단가, 평균 노임 단가를 정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으로서 산출 내역서가 들어가줘야 사실은 적정한 대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 건설의 R&D 사업, 국토교통 R&D 사업에서 보면은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수한 PM을 활용하려면은 평균 노임 단가의 틀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PM 제도의 성공 부분은 발주자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한다고 하면은 PM 제도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 박사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PM 도입 업역 확장이 아닌 문제 해결에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대가 지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대가에 반영시키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발주자의 니드로부터 좀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하고 발제도 하신 그 국토교통부의 그 기술혁신과의 유병수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토교통부의 기술혁신과 유병수입니다. 오늘 뭐 주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 PM 관련 얘기가 있었고 또 패널 분들께서도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지금 법령 용어로 건설사업관리라고 돼 있는 거를 왜 감리와 PM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 논의가 시작된 그 배경은 우리 그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해외에 가서 좀 PM이든 CM이든 건설사업관리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실적으로 인정받지 국내에서 건설사업관리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좀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적 관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그 관련 법령을 국회에 그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된다면 국회에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뭐 대가나 아니면 그 PM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실적 관리라든가 책임 한도라든가 이런 세부 제도적 기반을 차후 또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 PM을 또 왜 해야 하는가의 중요한 이유가 아까 박창호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고부가 가치입니다. 단순히 설계만 하고 감리만 하는 것보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예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보면 시공하는 것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클 정도로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분야라서 꼭 저희가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분야고,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인프라 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도로, 철도, 뭐 수자원, 뭐 항만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고 그런 국내 그런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여건에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좀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뭐 시범 사업 등을 위시로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뭐 지자체든 좀 이 공공기관에서 좀 PM 관련해서 민간에 좀 이양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과장님께서 일단 이 PM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게 된 그 배경하고 거기에는 뭐 민간인들의 어떤 실적 관리를 통한 그 해외 진출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창출될 수 있는 그 어벽이라고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해외건설 수주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226억이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305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 정도가 지금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옛날 같았으면 아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역량을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시키는 어떤 변환기 있지 않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해외건설 수주액이 옛날같이 700억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억에서 350억, 400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PMC라든가 이런 분야에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그 창립일입니다. 어떻게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창립 기념으로 해서 제1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개최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 저희 PM 영역에 대한 그 업역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키느냐.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향후 우리가 우리 건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인 그 PMC를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정착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두 분의 그 기조 발표와 그다음에 6분의 그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1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을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오늘 발표하신 주제 내용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네, 질문이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예. 뭐 손을 좀 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협회 명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관리협회에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오늘 협회 명칭 선언식 등 창립 기념 행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같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오늘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가 좀 확산돼 가지고 식사 대신 저희가 작은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한 개씩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특별하게 뭐 교수님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아니 시간 관리상 11시 30분에 끝나게 되어 있어서 11시 30분 시간을 맞추려고 제가 패널분들이 혹시 뭐 패널분들이 꼭 나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뭐 1분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십니까? 나 이 말은 꼭 오늘 해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를 좀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회장님한테 갖다 드리시죠.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호 교수님이 우리 PM 제도 도입하면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과장님의 인재 양성, 물론 인재 양성이라는 것은 뭐 학교기관도 하고 업체도 해야 되고 다 일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업체에 와 있을 때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중간 관리자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교하고 커넥팅을 해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국토부의 정책의 방향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그 대학에 있는 그런 그 인재를 뭐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교육 정책은 일단 저희 과에서는 없고요. 제가 다른 국에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엔지니어링 업계를 위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대학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뭐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건설 뭐 기술인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뭐 다양한 루트로 교육이나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인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수하고 좋은 인재들이 업계로 가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더 업계가 성장하고 뭐 해외 진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뭐 좀 그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업계가 그 단순히 시공 분야랑 비교를 하면 보수나 대우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도 작고 그 좀 우수한 인재가 좀 가기 꺼려하는 측면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뭐 대가 현실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엔지니어링 업체도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또 갈 수도 더 적극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딱 교육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엔지니어링 산업에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교육이 나오면은 학계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게 되는데요. 교육이 산업을 빨리 좀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가장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겁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가 못 쫓아가는 부분을 갖다가 그 국가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있잖아요. 좀 지속적인 그 소위 말해서 프로페셔널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이 항상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업계가 앞서가는 것 같다 좀 더 어떤 그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오늘 토의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향후에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회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와 함께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